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민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민지는 같은 과 친구 유진과 함께 3층에 위치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첫날 밤, 민지와 유진은 방을 꾸미고 짐을 정리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유진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이 방에 얽힌 이야기 들어봤어? 라는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은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 인터넷에서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이상한 댓글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방, 민지와 유진이 배정받은 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방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방에 배정된 학생들이 한결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밤중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을 들었고, 또 다른 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한 여학생이 거울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었죠. 유진의 이야기는 민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소문이겠지. 민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의 골은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릴 뿐 기숙사는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민지는 어딘가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깜깜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이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꿈이려니 민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지는 분명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지야.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지는 간신히 유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민지가 가까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을 때 방 안에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유진은 편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자명종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민지는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유진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나도 비슷한 걸 느꼈어. 누군가 우리 방에 있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그날 학교 앞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건물에 대한 소문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3층, 특히 그 방에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나 해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와 유진은 기숙사 사감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감은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비밀을 발설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방에서 정말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숙사의 다른 모든 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감의 말에 따르면 그 방에 있었던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로 종종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했습니다. 방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그것을 기숙사의 전설 정도로 받아들이며 지냈다고 합니다. 민지와 유진은 고민 끝에 방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다른 층의 방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한 방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그 기숙사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늘 야기되는 괴담의 장소로 남겨졌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그냥 재미로 넘겨버리지만 민지와 유진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 시절을 돌아보며 둘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 방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웃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혜진 씨에게는 매일 밤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겪은 것 중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혜진 씨는 자주 늦게 퇴근했다. 그래서 그녀가 사는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그녀의 단짝 친구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불편한 점은 없었다.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1층 로비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그녀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불빛과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섰다. 그렇지만 뭔가 이상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안에 있었다. 그녀가 타려 하자 문이 닫히며 올라갔다. 희미한 불빛 속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분명 20층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혜진 씨는 그저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20층까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그녀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반겼다. 창문이 열려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황급히 창문을 닫으려봤다. 그런데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의자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진 씨는 그날 아침 분명 의자가 제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났다. 집에 누가 들어왔었나? 무서움 속에서 그녀는 집안 곳곳을 살폈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혜진 씨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이용했다. 이날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점점 이상하게 움직였다. 5층에서 멈추고 8층에서 멈추더니 그녀가 누르지도 않은 13층에서 또 멈춰섰다. 문이 열릴 때마다 어둠에 잠긴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아무도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는 다시 20층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멈추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창문을 통해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도와줘. 다음날 그녀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최근 몇 주간 자신의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물었다. 직원은 곧바로 답변했다. 이상이라뇨? 최근에 수리가 완료되었고 모든 게 정상이에요. 대신 직원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몇 주 전 10층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로. 그 말을 듣고서야 혜진 씨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매일 밤 그녀를 바라보던 그 얼굴이 그 여자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고 이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짐을 옮기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문이 열릴 때 도와줘라는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그 길로 아파트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혹시라도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을 피하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다. 시간이 흘러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주변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그때는 막 졸업을 앞둔 시기였고 취업 준비로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류를 준비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들 잠든 시간에 나는 홀로 깨어 있었다.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눈이 번쩍 떴다. 토도독, 토도독. 규칙적인 소리가 발코니 방향에서 들려왔다. 무언가가 발코니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겁에 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몇 분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발코니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발코니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수많은 공포영화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급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나의 신경을 잡아당기며 나를 괴롭혔다. 결국 그 밤은 밝아올 때까지 뒤척일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되자 그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밤마다 발코니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히 더 크고 강하게 들렸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코니 창문에 무언가 쓰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혼자 있지 마라. 잃어버릴 것 같은 정신을 부여잡고 나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도망쳤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창문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 머무를 수 없었다. 바로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곳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아직도 그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 속에 있을 때조차 왠지 모를 외로움이 스며든다. 가끔은 그 소리와 메시지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닌 상태로 살아가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어딘가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